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분데스리가가 개막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김민재 선수의 출전이 예상이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이번 주에는 분데스리가 1라운드 브레멘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가 있죠. 그런데 지난주까지는 김민재 선수가 선발로 못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았어요. 아직까지 김민재 선수가 몸 상태가 100%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시에 더리우트도 몸 상태가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리우트와 김민재는 이번 프리시즌 훈련에 애초에 늦게 합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그 슈퍼컵에서는 우파메카노는 선발로 나올 것이 예상이 됐어요. 우파메카노는 부상도 없었고 프리시즌도 처음부터 참여를 했고, 그리고 우파메카노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우파메카노는 일단 선발. 그런데 그 옆에 누가 나오느냐가 문제였거든요. 김민재냐 더리우트냐. 그런데 지난 슈퍼컵에서는 아무래도 둘 다 컨디션이 그렇게 100%가 아니라면 우파메카노와 조금 더 호흡을 많이 맞춰본 더리우트가 선발로 나오는 게 약간 가능성이 더 높았죠. 실제로 그렇게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번 분데스리가 1라운드에서는 아마도 김민재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이미 더리우트가 아직까지 컨디션이 좀 안 좋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김민재 선수는 컨디션이 더리우트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수비적으로 좀 안정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빌트지에서도 이렇게 선발 명단을 예상을 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케인이 선발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수비 라인에는 더리우트와 김민재가 호흡을 맞출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는데, 제 생각은 약간은 다른 게 아마도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호흡을 맞출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리우트가 아직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파메카노를 고정으로 쓰고 당분간은 더리우트가 컨디션이 올라오기 전까지 김민재가 왼쪽에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선발 명단이 예상이 됩니다. 아까 빌트지랑 약간은 다른데요. 김민재가 왼쪽, 우파메카노가 오른쪽 센터백에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사네 대신에 코망이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더리우트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김민재, 우파메카노, 마즈라위, 알폰소 데이비스, 이러한 포백이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나브리가 약간 중앙으로 들어오고 알폰소 데이비스가 올라가고, 이때 김민재, 우파메카노, 마즈라위가 약간 올라갔다 내려오는 변형 3백을 만들어주는 역할, 이러한 전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번 경기는 지난 경기에 비해서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 뒷공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경기는 전형적으로 이 라이프치히가 바이에른 뮌헨을 만났을 때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뒷공간을 잘 노리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라이프치히의 전술적인 특징이 되게 명확합니다. 4-2-2-2 전형을 세우면서 최전방 투톱도 전형적인 포스트 플레이어나 9번 공격수를 놓지 않아요. 베르너, 오펜다, 폴센, 등등등 빠른 선수를 앞쪽에 배치를 해놓고요. 그리고 2선 라인에도 4-2-2-2의 최전방 투톱 밑에 있는 선수들, 요 자리에도 세컨드 스트라이커를 두죠. 그래서 사실상 세컨드 스트라이커 내지는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스피드가 빠른 4명의 선수를 배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 라인을 올렸을 때 라이프치히는 수비 뒷공간으로 선수들이 4명의 세컨드 스트라이커가 있으니까 계속 침투를 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수비 라인 뒷공간이 약간 불안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지난 경기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죠.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릴 때 라이프치히의 선수들이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그러면 김민재 선수가 뛰어 들어가는 라이프치히의 공격수를 따라가는 형태, 그리고 이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라인이 순간적으로 무너질 때가 꽤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김민재 선수가 후반전에 나와서 잘했던 건 스피드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라이프치히의 공격수가 먼저 뛰어들어가도 이 스피드를 결국에는 따라잡아서 라이프치히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을 했었죠.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도 100%의 컨디션이 아직까지는 아니다 보니까 수비 라인을 유지하는데 부담이 되는 상황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브레멘과의 경기는 그런 걱정이 많이 안 드는 경기예요. 왜냐면 브레멘의 최전방 투톱 필크루크와 드크시, 요 두 명의 선수가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이제 브레멘의 전략은 필크루크와 디크시, 이 두 명의 선수가 일단은 제공권이 매우 커요. 그래서
일단 좌우 윙백이 올라와서 저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한 번의 크로스, 박스 안에서 필크루크와 디크시의 헤더, 이러한 플레이를 좋아하는 팀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라운드에 당연히 수비 라인을 엄청 높게 가져가겠죠. 어떤 팀을 만나도 마찬가지지만 수비 라인을 엄청나게 높게 가져갈 거예요. 심지어 마스라이도 공격적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전방에 있는 두 명의 공격수, 디크시와 필크루크, 이 두 명의 선수가 스피드가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도 아마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그냥 쉽게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수비 뒷공간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 않을 텐데, 여기서 볼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지난 시즌에 필크루크가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독일 국가대표팀에서도 필크루크가 영향력을 꽤나 많이 발휘를 했었죠. 그렇다면 이 스피드가 느린 선수가 왜 분데스리가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최전방 공격수로 불렸느냐? 이 선수가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지컬도 좋고 경험이 쌓이면서 연계 플레이와 발밑이 꽤나 성장을 거듭했어요. 세리에로 치면 지루 같은 느낌이 납니다.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딱 정확하게 필크루크와 맞붙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분데스리가의 지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브레멘은 한 번의 수비 라인에서 필크루크를 향해서 한 번의 패스, 필크루크가 볼을 받아주면서 소유를 해주고 수비수를 등진 상태에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연계 플레이를 해준다. 이런 플레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번 경기는 필크루크와 그 지루화했던 것처럼 연계 플레이가 좋은 9번 공격수를 어떻게 막아내느냐, 이 플레이가 이번 경기에서 가장 핵심 플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필크루크가 괜히 독일 국가대표팀이 아니잖아요. 경기를 보시면 발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보면 필크루크가 약간 측면으로 빠지면서 수비수를 끌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브레멘은 필크루크에게 롱패스를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필크루크가 볼을 잡아서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내주거든요. 그러면 수비수를 끌고 나오면서 필크루크가 연계 플레이를 해주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공격수가 뛰어들어가면서 필크루크의 패스를 받아서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장면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장면인데, 여기서 수비수가 붙으니까 수비수를 일단 힘으로 이겨내면서 수비수가 자신에게 달려 들어올 때 순간적으로 압박을 풀어내면서 뛰어나가는 공격수에게 패스를 넣어주죠.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가 필크루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민재 선수가 그 세리에에서도 지금까지 만났던 공격수들 중에 가장 어려웠던 선수가 지루다 라는 이제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왜 그랬냐면 지루가 힘도 좋은데 일단 연계 플레이를 잘하는 이타적인 선수라서 힘들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필크루크도 마찬가지예요. 지루급의 선수는 아니지만 이 선수도 발밑도 좋고 연계 플레이에 대한 이타성도 뛰어나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전성기에 있는 나이라서 꽤나 민첩합니다. 이런 장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베르더 브레멘은 측면에서의 크로스예요. 크로스고 중앙에 있는 디크시와 필크루크, 이 두 명의 선수한테 그냥 크로스를 올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필크루크의 움직임을 보면 약간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요. 그러면 수비수가 가운데로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수비수 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수비수가 앞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필크루크가 뒤로 뛰어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크로스를 수비수보다 먼저 좋은 포지션을 잡으면서 득점을 만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키가 큰데 꽤나 민첩해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없었으면 지난 시즌에 분데스리가 득점왕을 하지 못했겠죠.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민첩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경기에서도 김민재가 필크루크 정도를 완벽하게 막으면 분데스리가 웬만한 공격수들은 아마 김민재 선수가 그냥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선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필크루크의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면도 똑같아요. 필크루크가 어디에 있냐면 페널티 박스 주변에 있어요. 심지어 페널티 박스 밖에 있죠. 근데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필크루크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골대와 꽤 먼 지역에서 헤더를 해요. 그런데 헤더를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헤더를 했는데 골대 안으로 그냥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의 헤더가
파워도 세고요. 그리고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이 페널티 박스 어디서든 헤더로 슈팅과 득점을 만들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르더 브레멘이 필 크루크의 머리를 믿고 계속 띄워주는 축구가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꽤나 막기가 까다로운 선수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에른 뮌헨이 케인을 영입할 수가 없었다면 필 크루크를 영입하는 생각도 했었죠, 실제로. 그만큼 이 선수도 꽤나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그 베르더 브레멘이 요 필 크루크와 디크시 요 두 명의 선수가 이제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고, 요 밑에서 뛰는 휘슬러라는 윙백과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비텐코르트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로마노 슈미트라는 선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 선수들이 조금은 이제 스피드가 빠르고 그리고 개인적인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지만, 요 정도 수준의 선수들은 아마 김민재 선수가 걱정 없이 막을 것이 일단은 예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 이것을 한번 지켜보자. 바이에른 뮌헨은 약간 그런 거예요. 김민재가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아무래도 수비수니까, 세리에에서도 그랬지만 만나는 공격수를 어떻게 제압하느냐가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나 뭐 이강인 선수는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그런 재미라면, 김민재 선수는 각 리그에서 최고의 공격수들을 김민재가 얼마나 압도를 하면서 막아내느냐, 이런 게 또 새로운 재미니까 분데스리가도 이번 시즌에 아마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많을 거다.